그럼 오늘 발표할 주제는 저희가 이제 코드 체인에서 플러그able 컨센서스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저희가 지금 메인넷에 런치하고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컨센서스는 텐더민트인데, 텐더민트에 저희가 필요했던 기능들이, 사업적으로 필요했던 기능들이나 기타 등등 보완할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제 그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했는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발표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일단 아마 대부분 아실 거라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일단 텐더민트 컨센서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요. 이제 텐더민트 컨센서스는 당연히 저희 코드체인 메인넷에서 사용하고 있는 컨센서스 알고리즘이고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류의 그런 그 프루프 오브 워크라고 부르는 그 컨센서스 알고리즘이랑은 조금 다르게 각 참여자들이 얼마나 지분을 가지고 있는지를 기반으로 합의를 이루어내는 그 POS 시스템이라는 Proof of Stake 컨센서스 알고리즘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것보다 일단 전체 참여자 보팅 파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전체 참여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보통 블록체인이라고 하면은 합의 알고리즘에서 비잔틴 페일리어, 그러니까 잘못한 그런 멜리셔스한 밸리데이터들을 얼마나 견뎌낼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프로퍼티 중에 하나인데, 텐더민트에서는 전체 참여자의 3분의 1 까지가 비잔틴 페일리어를 나타내고 있을 때 합의 알고리즘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를 굉장히 특징으로 삼고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 알고리즘을 실제로 사업적으로 이용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점이 있어요. 텐더민트가 맨 처음에 오리지널 페이퍼를 보면은 밸리데이터 셋이 전혀 변할 수 없는 그런 스태틱한 밸리데이터 셋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고 하면은 참여자들이 다이나믹하게 변할 수 있는 상황을 원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그대로 갖다 쓸 수는 없으니까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를 변경한 사항이 어떤 게 있는지가 오늘 발표 주제입니다. 이제 사실 리브라라던가 그런 어떤 블록체인들을 보면은 스태틱 밸리데이터 셋을 그냥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밸리데이터 셋이 변할 수 없으면 이제 기본적으로 퍼블릭 블록체인을 지향하고 있다면 새로운 사람들이 밸리데이터로 참여하고 싶을 수도 있고, 있는 밸리데이터들이 아무래도 퍼블릭한 블록체인이다 보니까 아무나 누구한테 특별한 자격이 그렇게 제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의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이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멜리셔스한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퍼니쉬를 할 건지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직접 밸리데이팅 노드를 돌리고 싶진 않은데 다른 사람한테 그냥 내 지분을 위임해주고 나는 결과만 얻어가고 싶다 라고 하는 상황도 퍼블릭 블록체인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상황들이 스태틱 밸리데이터 셋을 가정하고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약간 그 다이나믹한 밸리데이터 셋을 어떻게 하면 구현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특징으로는 당연히 다이나믹하게 참여하고 빠질 수 있고, 내 스테이크를 다른 사람한테 위임한다거나 아니면 위임했던 거를 다시 빼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잘못된 밸리데이터가 있으면은 벌을 주기도 하고, 그거랑 별개로 이제 누군가가 잘못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거를 리포트한 사람한테도 이제 인센티브가 있어야지 누군가가 이제 리포트를 하겠죠. 네, 이제 그리고 이거랑은 별개로 이제 다이나믹 밸리데이팅 하는 거랑은 별개로 저희 조금 특이할 점이라고 하면은 스테이크를 표현하는 에셋 종류랑 그 실제로 위에서
뭐 수수료로 사용되는 에셋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이더리움 같이 뭐 이제 이더리움의 캐스퍼 알고리즘을 한번 보신 분이 있으면은 조금 다르게 구현된 거를 한번 보신 분이 있을 텐데, 캐스퍼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그 자체가 스테이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이거는 뭐 어떻게 할지 그냥 구현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문제인 건데, 저희는 이 두 가지를 분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CCS랑 CCC가 분리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요. CCS는 이제 어떤 유저가 그 지분을 얼마나 들고 있는지를 표현하는 에셋 종류이고요. 그리고 CCS는 뭐 밸리데이팅이라거나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CCS를 얼마나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보상의 비율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뭐 나중에 이제 뭐 델리게이션을 해준다거나 했을 때 그 얼마나 델리게이션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이 밸리데이터의 그 보팅 파워가 달라지게 돼요. 이제 이런 부분에도 결정을 하고, 이제 아까 말했듯이 다른 유저들한테 델리게이션도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CCC는 뭐 저희 실제로 시스템 내에서 뭐 사실상 거의 표준처럼 거의 대부분의 수수료를 내는 걸 담당하고 사람들한테 유저들한테 인센티브로 돌아가는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에셋입니다. 그리고 모든 밸리데이터들은 밸리데이팅을 하면은 CCC를 시스템적으로 리워드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트랜잭션을 보내는 사람들은 CCC를 이용해서 트랜잭션 수수료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실 밸리데이터들도 뭐 너무 돈이 없는 사람들이 밸리데이터로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이제 믿을 수 없는 경우가 뭐 믿을 수 없다고 볼 수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최소한 이 정도는 걸고 들어와라 라는 거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서 뭐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뭐 사실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른 건데, CCS랑 CCC가 시스템적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거에 대한 이유를 조금 첨언을 하자면, 사실 CCC라는 거는 굉장히 뭐 시스템 내에서 사용되는 유틸리티의 성격이 굉장히 강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실제로 수수료도 내고 뭐 사실상 위에서 뭐 보상 시스템으로도 돌아가고 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제 그리고 CCS는 뭐 주식회사에서 주식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뭐 이 주식이라는 거를 실제로 그런 뭐 자산처럼 이렇게 화폐처럼 사실상 뭐 수수료처럼 이렇게 거래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뭐 상장을 한다거나 했을 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CCC를 통째로 지분으로 사용하는 거는 그런 면에서 조금 위험한 점이 있기 때문에 CCS를 뭐 지분을 나타내는 거는 유틸리티랑 조금 분리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좀 요구 사항이 반영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래서 보상은 어떻게 계산되느냐라고 하면은 트랜잭션, 일단 전체 트랜잭션 피라는 거는 시스템 내에서 전체 트랜잭션 피라는 거는 뭐 저희는 각 트랜잭션마다 얼만큼의 트랜잭션 피를 낼 수 있다, 적어도 이만큼의 트랜잭션 피는 내야 된다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민팅을 하는 트랜잭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 1000만 10만 ccc, 네, 10만 ccc. 그리고 뭐 뭐 그냥 단순하게 ccc를 전송하는 것 같은 거는 뭐 100cc 이 정도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랑 뭐 트랜잭션 보내는 사람이 원한다면은 다른 것처럼 이제 거기에다가 조금 더 수수료를 얹어서
내가 돈 이만큼 낼 테니까 내 트랜잭션에다가 우선권을 줘라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넘치는 fee라고 해서 익스프레스 fee라고 일단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그 블록에 들어있는 수수료들 중에서 미니멈 fee에 해당하는 수수료들은 그 지분을 들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뭐 델리게이션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CCS를 들고 있는 사람들한테 비율만큼 나눠지고요. 여기에서 조금 주의할 점이라고 하면은 뭐 다른 사람한테 내가 델리게이션을 해줬다고 해서 내가 보상을 받는 양이 줄어드는 건 아니고요. 내가 맨 처음에 들고 있었던 내 어카운트에 저장되어 있는 CCS 양만큼 보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서 특이한 점이라고 하면은 내가 내가 델리게이트를 해준 밸리데이터가 뭐 나쁜 짓을 해도 이 보상만큼은 줄어들지 않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 이유는 뭐 사실 델리게이션을 해줬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한테 내 모든 권한을 다 넘겨주고 뭐 이런 거라고 보기는 이런 거라고 보기는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누군가한테 델리게이션을 해줬는데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했다고 해서 내 지분이라거나 내 디포짓이 진짜 완전히 막 깎여 나가고 이런 상황은 이제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이제 뭐 밸리데이터가 어떻게 하든 제 보상이 깎이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트랜잭션 피 중에서 넘친 부분에 해당하는 피들은 밸리데이터들한테 넘어갑니다. 이제 밸리데이터들은 이제 뭐 만약에 정상적으로 동작한 밸리데이터들이라면 거의 공평하게 델리게이션 얼마나 받았는지에 상관없이 거의 공평하게 돌아가고요. 대신에 이제 뭐 좀 중간에 투표를 좀 안 했다거나 뭐 아니면 뭐 잘못한 짓을 했다거나 라고 하면은 보상을 조금 적게 받고 네, 보상을 조금 적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지금 보시는 그림이 밸리데이터로 실제로 선출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밸리데이터로 참여를 하고 싶으면은 적절한 투표 과정을 통해서 자격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선출을 하는 시스템으로 돌아가는데요. 그 실제로 선출하는 게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가 이 그림을 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 일리지블이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단어를 대부분 다 아실 텐데 일리지블이라고 하면은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고요. 이제 네. 그리고 일단 뭐 밸리데이터가 되려면 이제 선출이 되려면 일단 후보 등록을 먼저 해야겠죠. 그래서 후보가 되어야 되는데 일단 모든 뭐 후보가 되기 위해서 뭐 후보가 되기 위해서 특별하게 조건이 필요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후보가 되려면은 뭐 저희 이제 뭐 다른 실제 상황에서 이제 선거를 하듯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을 하려면은 어느 정도 그 CCC를 걸고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내 CCC를 걸겠다라는 트랜잭션을 이제 셀프 노미네이션 트랜잭션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얼마를 걸고 들어갈 거고 내 정보는 무엇이고 라는 등등의 정보를 걸고 들어가면 내가 실제로 캔디데이트가 됩니다. 그리고 뭐 한번 이제 후보자 등록을 하면 24텀만큼 간다고 되어 있는데 뭐 텀이 뭔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텐데 한 1시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뭐 후보로 내가 뽑히지 않았으면은 내가 지속적으로 내가 후보다라고 열심히 홍보를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뭐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내가 밸리데이터로 계속해서 선출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굳이 또 따로 이제 내가 후보자 등록을 새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밸리데이터로 등록이 된 적이 있으면 자동으로 후보자 등록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설명을 할 텐데, 내가 노미네이션, 내가 후보자 등록을 할 때 걸었던 CCC는 내가 뭐 수동적으로 이제 내가 빼고 싶다고 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일정 기간만큼의 시간이 지나야지 뺄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앞에서 말했듯이 저희가 뭐 다른 사람들한테 스테이크를 위임을 할 수 있는데요. 네. 뭐 만약에 위임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보팅 파워가 어느 정도인지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CCC랑 CCS를 분리함으로써 생긴 뭐 좋은 점 중에 하나인데, 그 델리게이션이 이제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 사람한테서 그 델리게이션을 빼고 다른 사람한테 내가 위임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런 델리게이션이랑 리보크랑 이제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할 수 있어요. 딜레이 없이. 이제 대신에 이제 뭐 만약에 내가 리보크를 했다고 해서 뭐 그 즉시 밸리데이터 셋이 바뀌진 않고요. 좀 이따가 나올 텐데, 이제 일렉션이 되기 전까지는 새로 선출을 하기 전까지는 지금 뽑혔던 밸리데이터 셋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그 스테이크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스테이크를 위임했다고 해서 내가 CCC를 들고 있음으로써 발생하는 그런 보상이 줄어들지는 않고요. 네. 그리고 뭐 만약에 내가 델리게이션을 해준 사람이 뭐 잘못했다고 해서 뭐 내 스테이크가 깎이거나 내 보상이 줄어들거나 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트랜잭션이 많이 처리되는 것을 방향으로 이제 델리게이션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제대로 활동할 것 같은 캔디데이트들에게 델리게이션을 해주는 쪽으로 인센티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아까 말했지만 내가 얼마나 델리게이션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내 보팅 파워가 정해지고요. 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할 건데, 이제 저희가 노미네이션을 하고 들어갔을 때 걸고 들어갔던 디포짓은 내 마음대로 빼낼 수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기다려야 돼요. 이제 이거는 다른 논문들을 여러 가지 찾아보시면 비슷한 얘기가 나올 텐데, Nothing at Stake Attack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 이 사람을 처벌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들고 있는 디포짓이 없어서 깎을 게 없어서 벌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만약에 뭐 어떤 사람이 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더블 보트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더블 보트를 하고 그 즉시 내 디포짓을 빼서 내가 시스템에서 내가 들고 있을 만한 그 CCC가 없는 상황이 되면은 이제 사실 뭐 그 더블 보트를 하는 게 뭐 한 블락 내에 발견되리라는 보장은 없단 말이죠. 뭐 두 블락 지나서 발생될 수도 있고 뭐 그 다음에 발견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럴 때 이 사람이 너무 빨리 빼버리면은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런데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버퍼를 둬서 뭐 설마 이 기간 안에는 더블보트가 무조건 발견될 거라고 예상되는 기간만큼 기다렸다가 돈을 빼게 해주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거를 대충 24시간 정도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뭐 후보 등록을 했으면 선출을 해야 되겠죠. 이제 선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텐더미트 컨센서스가 기본적으로 일정 개수만큼의 밸리데이터가 없으면 돌아갈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진행이 안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밸리데이터 개수는 보장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너무 이상한 밸리데이터가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 어느 정도 이상의 디포짓을 걸고 있는 밸리데이터들만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 뭐 아까 디포짓을 얼마 이상 걸어야 된다라는 거랑 마찬가지로 델리게이션도 어느 정도 이상 받아야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것도 기준이 있고, 이제 그거랑 별개로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하면 모든 선출 과정이 디터미니스틱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나 저쪽에서 밸리데이팅 하는 사람이 아무 컨텍스트 없이 다시 베리파이를 해보나 어느 곳에서 봐도 같은 결과의 선출이 나와요. 밸리데이터 목록이 나와야 돼요.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보면 일단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델리게이션이랑 디포짓이랑 그리고 인덱스라고 저희가 뭐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값이 하나가 있는데, 이 값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등록한 후보자다, 아니면은 뭐 최근에 밸리데이터로 참여했다, 뭐 등등의 행위를 하면은 이제 우선순위가 점점 높아지거든요. 이제 이 값을 표현해 주는 게 인덱스라는 값인데, 이 인덱스라는 값이랑 이렇게 세 가지를 기준으로 일단 모든 캔디데이트를 소팅을 합니다. 이제 화면에서 보시면은 저 파랗게 되어 있는 7개 후보들이 있는데, 그 후보들이 지금 위에 있는 기준에 따라서 정렬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일단 디포짓이 너무 적으면, CCC를 너무 적게 걸고 들어왔으면 일단 이 사람들은 후보자에서 뺍니다. 밑에서 보시면 맨 위에 있는 2개의 밸리데이터들은 CCC를 너무 적게 들고 들어와서, 3보다 적게 들고 들어와서 이제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일단 우리가 이만큼의 밸리데이터 이상은 뽑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맥스 값을 정하고 그만큼을 일단 필터링을 하고, 그리고 필터링 된 것들 중에서 최소한 이만큼은 보장되어야 된다라는 값을 정해서 그만큼의 밸리데이터들을 일단 고르고요. 이제 맨 밑에 보시면 밑에 그림에 보시면 제일 밑에 2 밸리데이터들이 그런 기준으로 통과가 됐네요. 네. 그리고 남은 밸리데이터들 중에 델리게이션이 어느 정도 이상 되는 밸리데이터들을 이제 고릅니다. 델리게이션도 이제 너무 적으면은 선출을 안 해주는 게 좋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밸리데이터를 고르면 이제 디터미니스틱한 선출 과정이 완성이 됐습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선출을 하는 건 뭐 알겠고, 그래서 선출이 언제 이루어지냐라고 하면 저희가 뭐 블럭이라는 거랑 별개로 텀이라는 시간 단위가 있습니다. 이 텀은 그냥 일단 현실 세계의 시간 기준으로 하면은 1시간이고요. 그리고 이 텀이 바뀌는 순간은 블럭 타임을 1시간으로 나눈 값의 몫이 바뀌는 순간, 이제 바뀌는 순간에 블럭이 끝날 때 바뀝니다. 네, 이제 말로 하면 조금 복잡한데, 이제 밑에 그림으로 보시면은 밑에 그림에 앞에 1분 있고 30분 있고 59분 있고 1시간 1분의 블럭이 생성이 됐네요. 만약에 1시간 1분의 블럭이 생성이 됐으면 이제 지금 세 번째 블럭에서 네 번째 블럭으로 갈 때 몫이 바뀌었죠. 그럼 이제 네 번째 블럭이 끝날 때 텀이 끝납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뭐 1시간 30분째 블럭이 생성이 됐는데 텀이 하나가 증가해서 2로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 다음에도 보시면 만약에 엄청나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서 2시간 59분째에 블럭이 생성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1, 2, 3, 4, 5 6번째 블럭에서 그 몫이 바뀌었기 때문에 6번째 블럭이 닫힐 때 텀이 끝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이제 뭐 4시간 59분에 블럭이 생성이 됐으면 뭐 조금 이상한 상황이긴 하지만 이전 블럭에서 지금 블럭으로 넘어올 때 몫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블럭에서 텀을 닫아줍니다. 뭐 이제
이렇게만 보시면은 이제 이런 그 엣지 케이스를 보시면은 이 기준이 굉장히 부정확해 좀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는데 뭐 이거는 그냥 정말 엣지 케이스라서 그렇게 보이는 거고요. 이제 저 정도 상황 되면 그냥 네트워크가 사실상 마비됐다고 보셔도 되기 때문에 이제 뭐 조금 더 실제 상황을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뭐 한 5초 아니면 뭐 정말 길어봤자 한 20초, 30초 만에 블럭이 하나씩 생성되고 있을 거란 말이죠. 이제 뭐 그런 상황을 가정하면은 거의 뭐 블럭이 컨티뉴어스하게 생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1시간 정도마다 텀이 끝나는 거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뭐 그런 뭐 엣지 케이스만 생각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조금 걱정할 만한 점이라고 하면은 뭐 이제 각 밸리데이터들이 실제로 타임을 제대로 보내주고 있긴 할까라는 거에 대한 뭐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뭐 그거는 그냥 이제 밸리데이터들이 제대로 된 타임을 줄 거라고 믿고 하는 걸로. 네, 그리고 뭐 저희도 뭐 너무 미래의 블럭이 들어온다거나 블럭에 적혀 있는 타임스탬프가 뭐 너무 미래의 타임스탬프를 적는다거나 아니면 뭐 또 지금보다 너무 과거를 적는다거나 하면은 뭐 그런 건 다 막고 있으니까요. 이제 뭐 어느 정도는 믿을 수 있는 값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밸리데이터가 한 명을 선출하는 게 아니니까요. 이제 여러 명을 선출을 할 텐데 이제 뭐 선출을 했으면 당연히 그 사람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그 투표 권한에 따라서 어, 이 사람이 많은 델리게이션을 받고 있으면은 블럭을 더 자주 프로포즈 할 수 있게 해줘야 될 거고 그 리더가 더 자주 될 수 있게 해줘야 될 거고 그리고 뭐 이제 여러 밸리데이터들이 있으니까 밸리데이터마다 이제 순서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부여하기도 해야 될 거고 한데 이제 그거를 리더 로테이션이라고 이제 적절하게 이름을 붙였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뭐 제가 이 리더가 실제로 어떻게 로테이션이 되는지에 대한 알고리즘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저희 발표에 그렇게 핵심적인 내용은 아니라서 뭐 대신에 뭐 여기에 보시면은 뭐 프라이어리티가 높은 순으로 뭐 미니멈 델리게이션을 빼서 이렇게 뭐 하나씩 돌아간다는 건데 뭐 여기서 그냥 이 알고리즘의 가장 핵심은 각 밸리데이터들이 보팅 파워에 비례해서 리더가 될 수 있는데 그 과정이 디터미니스틱 해야 된다 네 라는 겁니다. 꼭 이거일 필요는 없는데 저희가 찾은 알고리즘은 일단 이거고요. 네, 이제 뭐 선출을 하고 밸리데이팅을 하는데 이제 텐더민트 뭐 블록체인이라 그러면 비잔틴 페일리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제대로 처리해야 될 거고. 근데 이제 비잔틴 페일리어라고 그러면 뭐 사실상 모든 페일리어를 다 말하는 거고 텐더민트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잔틴 페일리어라고 하면은 크게 세 가지로 고를 수 있습니다. 일단 정말 의도적인 악의적인 공격을 하는 상황, 이제 보트를 서로 다른 블럭에 대해서 보팅을 2번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뭐 어쩌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냥 내가 이 블럭을 제시를 했는데 이 블럭이 맞는 블럭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다가 시그니처를 붙이는 걸 여기에다 투표하는 걸 거부했어요. 아니면 그냥 투표를 보내질 않았어요. 이제 이런 상황이 있고 그리고 내가 시그니처를 보냈는데 이 시그니처 보낸 걸 받지를 않았어요. 그냥 뭐 그 보낸 사람은 실제로 보냈다고 생각했는데 이 블록을 프로포즈한 사람이 시그니처를 블록 안에 안 넣은 상황이죠. 이제 이런 상황이 있는데 첫 번째 거는 실제로 그냥 의도적인 공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밑에 두 가지 경우는 그렇지 의도적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뭐 그 밸리데이팅 하고 있는 노드가 디도스 공격을 받고 있었다거나 아니면 잠깐 동안 네트워크 상황이 안 좋았다거나
하면은 그냥 내가 메시지를 못 보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보냈는데 안 갔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뭐 그렇게 완전히 정말 너는 완벽하게 잘못했다라고 해서 이제 처벌 수위를 강하게 해서 퍼니시를 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래서 뭐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사람, 여기에서 뭐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그 텐더민트 알고리즘에서 만약에 만약에 이 밸리데이터가 제대로 된 동작을 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코렉트한 동작을 하고 있다면 한 메시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서로 다른 메시지에 대해서 투표를 할 리가 없어요. 이제 뭐 두 가지 서로 다른 메시지에 대해서 그것도 한 하이트랑 한 라운드 안에 프리보트를 2번 한다거나 아니면 프리커밋을 서로 다른 메시지에서 텐더민트 알고리즘 하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황을 만들어냈다면은 정말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해도 문제가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당연히 네트워크에서 최대한 빨리 배제를 하는 게 맞는 동작이겠죠. 이제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더블보트를 했다라고 이제 리포트가 오면은 바로 영구적으로 밴을 시키고 그 사람의 그 사람의 뭐라 그러죠? 디포짓 같은 거는 전부 다 뺏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뺏어간 디포짓은 그거를 리포트한 사람한테 전달을 해주고요. 이제 그리고 그런 거 말고 이제 그냥 일을 열심히 하지 않은 밸리데이터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면은 이제 아까 말했듯이 그렇게 그냥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냥 우연찮게 그렇게 네트워크 상황이 안 좋아서 그랬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살짝 그러는 정도는 봐줄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 비율이 점점 엄청나게 점점 많아진다면은 당연히 악의적인 작은 비율이 아니라면 조금 악의적인 의도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대신에 조금 그랬을 때는 그렇게 네거티브하게 퍼니시를 하지 않지만 점점 그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서 더 세게 퍼니시를 해줘야 되는 상황인 건데, 이제 저희는 그거를 밸리데이션 했을 때의 리워드를 줄이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앞에 그래프가 보이실 텐데,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어느 정도 참여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받을 리워드가 얼마나 줄어드는지에 대한 그래프고요. 그리고 여기 꺾이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X축 값이 안 나와 있는데 3분의 1이 될 때까지는 10%만큼의 리워드를 깎고요. 그리고 50%가 될 때까지는 90%로 깎이고, 그리고 3분의 2 이상으로 일을 안 하면은 아예 보상을 안 주는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제 내가 밸리데이팅을 열심히 해야 될 인센티브는 있는데, 이제 내가 실제로 시그니처를 열심히 콜렉트할 인센티브가 있어야지 이제 같이 페어가 돼서 잘 돌아갈 거예요. 이제 실제로 어떤 프로포저가 시그니처를 얼마나 열심히 모을 것이냐에 대한 인센티브는 이제 앞에 보시는 것 같이 설계되어 있는데, 아까 전에 일을 안 한 사람들이 얼마나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깎였던 그 리워드들을 뭐 지금 열심히 밸리데이팅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입니다. 이제 그 중에서 내가 프로포즈한 블락에 시그니처가 많이 들어있었던 사람 순으로 정렬을 해서 분배를 해주는 식이고요. 뭐 이제 이거는 이제 말보다 그림으로 설명해 드리는 게 빠른데, 예를 들어서 세 명의 밸리데이터가 아무 시그니처도 놓치지 않고 모든 밸리데이터들의 시그니처를 콜렉트를 했다고 치고요. 그리고 뭐 4명은 1개 정도 미스를 했고, 그리고 1명은 2개를 미스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일단 아까 그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깎인 보상을 일단 넷으로 나누고요. 그리고 그 중에 3개는 아무것도 미스하지 않은 밸리데이터들이 나눠가지고, 그리고 그 방금 했던 거의 4분의 1 중에 4분의 1의 리워드를 5개로 쪼갠 다음에 그거를 각각 1개의 시그니처만 미스한 사람들이 나눠 가집니다. 그리고 방금 5개 중에 또 남은 거 하나를 그 2개 미스한 사람이 나눠 가지고요. 그리고 남은 거는 그냥 그 아예 태워버려서, 번을 해버려서 이제 더 이상 시스템에서 못 쓰도록 없애버립니다. 네, 이런 식으로 뭐 시스템이 점점 블럭을 계속 생성할 때마다 CCC가 계속 없어지도록 뭐 되어 있긴 하고요. 대신에 뭐 이 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땐 크게 문제 없는 수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 밸리데이터가 이제 아예 멈췄을 수도 있단 말이죠. 이제 멈춘 노드들도 뭐 가만히 냅두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노드들도 퍼니쉬를 하는데 뭐 대신에 이제 뭐 멜리셔스한 행동을 한 건 아니라서 뭐 디포짓을 깎거나 그런 식으로 퍼니쉬를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제 만약에 한 텀 동안 전혀 일을 하지 않는 밸리데이터가 있다면 그 사람은 이제 앞에 보시는 것처럼 제일이라는 별도의 스테이트로 보내버립니다. 뭐 제일로 간다고 뭐 그렇게 큰 페널티가 있는 건 아니고요. 뭐 디포짓을 깎거나 그러진 않고, 아까 말했듯이 대신에 커스터디 피리어드라는 값만큼 이제 아마 한 하루 정도 될 거예요. 네, 이 정도 시간만큼 다시 밸리데이터로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대신에 이제 커스터디 피리어드가 지나고 나면은 이제 구금 기간이라고 한국말로 하면 되는데, 이제 잠깐 구속 기간이 풀리고 나면은 그냥 뭐 다시 내가 셀프 노미네이트를 새로 보내서 다시 후보자로 등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만약에 뭐 후보자 등록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상태로 릴리즈 피리어드만큼 지나면 다시 그냥 일리지블 상태로 보내주기도 합니다. 네, 이제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